네, 청와대가 오늘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청와대가 오늘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보고서 초안에 있던 관련 내용을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지시로 삭제했다. 이 내용이 될 텐데요. 먼저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단락 짓겠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가 계속 확산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외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그 일단락 짓는 선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위승호 정책실장이 누락을 한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위승호 전 실장을 직위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환경 영향 평가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전체 지금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미군에 공여되는 지역 부지 자체가 770만 제곱미터예요. 그중에 현재 1단계로 공여를 부지하는 크기가 32만 8,779제곱미터인데 왜 이만큼만 했느냐? 그러니까 70만, 전체는 70만인데 32만 정도만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33만이 넘어가게 되면 좀 더 환경 영향 평가를 구체적으로 더 넓게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를 간단하게 소규모로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70만 제곱미터를 전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방부 내에서 그렇다면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검토한 내용을 곧 이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보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 얘기 나온 김에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위 파악을 지시한 상태잖아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의 대대적인 개혁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일단 오늘 결과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추가로 이제 지시한 거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그걸 혹시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혹시 이제 군에서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드 추가 반입 4대 그 발사대 추가 반입을 만약에 이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군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군이 본격적으로 개혁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발표를 보면서 처음에 이 진상 조사에 들어갈 때는 조금 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이거는 국내적 조치다라고 했고 또 국내적으로서도 여야 간에도 논란이 되는 등 약간 정쟁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충격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약간 좀 요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하면서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은 비교적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좀 차분하게 오늘은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이렇게 하면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보고를 누락 삭제 지시를 했다. 그래서 발사대 6기 문구를 6기와 4기가 어떻게 됐다 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절차적 투명성을 하는 문제를 군에서 잘 해가지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그런 절차 투명성을 잘 하는 거를 잘 마무리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 그 발표 내용 짚어봤고 오늘 또 굵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핵심은 기존 17부 18청 5실 체제에서 18부 17청 4실 체제로 개편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안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크게 또는 예. 많은 부서를 개편을 하다 보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을 시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들고 네. 그 부분이 주로 주 내용이고 그다음에 해양 경찰청, 그다음에 소방청을 독립시키는 안, 그게 주 내용이고 거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외교부의 통상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 이 문제가 예. 주요 내용들인데 결국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안정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가급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은 선에서 정부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빨리 정부 조직이 개편이 돼서 정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드는 것은 일자리 공약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일단 중소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많은 부분 정책을 바꾸겠다는 부분도 보여지는 것 같고 벤처기업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을 통해서 또는 뭐 승격을 통해서 예.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호처가 원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이렇게 한 단계 낮아졌거든요. 그것은 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공약을 했었죠.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 왜냐하면 경호실에 너무 비리와 부정이 많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의 게이트 사건에도 경호실이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권력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거를 차관급으로 낮춰서 원래는 경찰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차관급으로 낮춰서 조직을 바꾼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에 방점을 뒀다라고 주요 내용을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편한 내용. 네, 오늘 개편을 보면서 예. 오늘 이제 개편을 보면 원래 17부 5처 16청 5실에서 예. 18부 5처 17청 4실로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게 이제 1개 부처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장관급 1개 부처가 늘어나고 그다음 청이 하나 늘고요. 이런 건데 이 정도는 그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 변화 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근데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 보면 저도 항상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자주 바뀔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뭔가 부도 한 두세 개 더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부를 하나만 더 만드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로 봐서는 네. 굉장히 변화폭이 적은데 이 네. 일은 뭐냐 하면 최소한의 이 개편 이번 특징은 크게 말하면 최소한의 개편을 하되 현 새 정부가 할 국정 과제 일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관점인데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일단 인수위 없이 들어서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야당의 또 현재는 여당이 지금 과반 의석에서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너무 많은 걸 또 바꾸려 그러면 야당이 제동을 걸면 아무것도 안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폭을 굉장히 줄였다 이런 측면에서 또 아까 특징은 잘 이야기하셨는데 네. 저는 오늘 눈에 띄는 특징은 일단 부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는 게 이제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 공약에는 이 통상 업무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통상 업무를 다시 외교부로 환원시켜가지고 외교통상부로 하려는 그 대선 공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기로 했다는 거. 네. 그 대신 통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차관급이지만 장관 예우를 한다. 네.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하는 대선 공약하고 조금 다른 거는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고 경찰청의 경호국으로 둔다고 원래 대선 공약을 했는데 그 중간 타협점으로서 장관급을 경호처로 해서 차관급인 경호처로 하는 거로 해서 경찰청으로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보면은 야당의 반응이 과거 같으면은 굉장히 제동을 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보수 야당이 지금 인사 문제는 많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당도 이 정도면은 같이 대화를 해볼 만하다라고 긍정적인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인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긴 합니다만 야권에서 일부 약간 섭섭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거든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물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100% 좋습니다. 박수 쳐주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 수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발언을 하지만 사실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협치가 필요한 시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걸 가지고 발목을 잡게 되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국민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안착을 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난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를 삼고 자꾸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태클을 걸게 되면 네. 결국 그것이 도리어 자유한국당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그게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한마디만 예. 더 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래 이제 제1야당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나 발목 잡기를 하면 안 되죠. 네. 손목을 잡고 견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전국 이 여당과 정부 여당은 국정을 힘있게 잘 운영하고 야당은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는 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를 돌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약간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뭐 인사 문제에서 난 제동을 어느 정도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 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최종 판단은 청와대가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저도 여러 정권에서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안은 별로 문제가 큰 거는 지금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오히려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예. 오히려 야권이 무조건 발목 잡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뭐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시는 시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청문회 얘기하신 김에 좀 바로 여쭤볼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역시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임명 동의되는 과정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해서 사실은 예. 국민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선 게 결정적으로 또 임명 동의가 통과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관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에요.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임명 동의를 떠나서. 근데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거를 임명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 과정에서 지금 또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가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의혹이 좀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 있지만 예. 재벌 개혁을 감안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러면은 보통 뭐뭐 하지만 하면 뒤에 초점이 있잖아요. 재벌 개혁을 잘할 거로 보고 감안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 당내에서 지금 찬성론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대론도 있지만.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찬성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예. 만약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데 비록 부적격 의견까지 내면서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해준다면 청와대에서는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 꼭 지금 몇 가지 의혹이 있지만 네. 꼭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여기서도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장관 예. 후보자는 절대 청문 보고서 채택해 줄 수 없고 네. 문제가 많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뭐 수요일에 인사청문 전국 2라운드에 돌입을 하잖아요.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지금 큰 관심이지만 강경화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 김동연 후보자 한꺼번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되는데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문회 그렇죠. 통과 여부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상당히 이제 세 분이 그래서 슈퍼 수요일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세 분 중에 네. 강경화 후보자가 상당히 주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하나가 또 발견되면서 제기가 되면서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증여세를 탈세한 게 아니냐.
그 해운대에 건물을 사면서 장녀와 그다음에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이 공동 명의로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장녀에게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혹이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 본인이 처음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처음에 임명 그 내정을 발표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 있었다. 네. 자녀가 외국 국적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중 국적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때 사실 모든 걸 얘기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수요일 날 모든 화력을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를 집중 공략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 김동연 후보자나 김희수 후보자는 물론 뭐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 이번 청문회에 가장 이제 부딪히는 여야가 가장 부딪히는 정점은 강경화 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에게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께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역시 객관적으로 아주 분석을 잘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추가로 장관들이 이제 임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검증 과정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제 원래 이제 생각했던 사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또 사람을 또 후보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까지 임명된 소위 내정된 분 중에는 두 사람이 크게 논란인데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데 예. 한국당은 두 사람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절대 부적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당의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 다른 정당도 뭐 두 사람에 대해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보면은 김상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여지를 남기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또 일부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아직도 부정적이거든요. 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거의 자고 일어나면 또 언론에 한 건이 또 추가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아까 좀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떠나서 두 개가 또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 해운대 콘도를 네. 그 저기 남편과 그 큰딸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서 했는 게 증여세를 안 낸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문제에다가 그다음에 이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할 때 건강보험료를 내지 납부하지 않고 그 본인과 큰딸이 혜택을 받다라고 하는 또 의혹이 또 제기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강경화 후보자가 김상조 후보자도 있지만 예.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치부 취재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쭉 그동안의 청문회 전국을 지켜봤을 때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통과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개인적인 의견이죠, 예. 뭐 제가. 근데 네. 그 이제 과거에 이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된 겁니다. 예. 노무현 정부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제가 그때 출입 기자였는데 자꾸 임명을 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언론에 의해서 자꾸 이제 다시 의혹이 제기돼서 낙마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예. 오히려 그러지 말고 처음 임명할 때부터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기자들 만나서 좋은 방법 없느냐라고 네. 하면서 본인 대통령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어떻든 의혹이 많은 거로 볼 때는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현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일단 슈퍼 수요일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인사청문 전국도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함께 보시면 78.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하락한 수치로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이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그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 아마 이제 보수 진영이나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처음 대통령 이후의 행보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또 지지를 보내줬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차적으로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이제 검증 또는 조사 이 부분을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분들 예전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네. 일정 부분 빠졌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강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다만 이제 이게 오차 범위가 뭐 한 4~5% 정도 되니까 예. 그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미를 둔다고 하면 아마 그 정도의 요건들이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약간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함께 약간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하나로 보는 그런 이미지가 함께 있다고 보여주고 그러면 결국 이제 보수 진영이나 예전에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견제 또는 뭐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이런 지지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좀 쇄신하는 모습 또 획기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서 55.6%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니까요. 1% 상승해서 13%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그 전체적인 지지율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이게 이제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9% 포인트인데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78.1%를 기록해서 지난주보다 이제 6% 떨어졌다는 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락세라는 데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도 좀 하락해서 55.6%라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 78.1%와 민주당 지지율 55.6%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여서 단지 이제 지난주보다 정점에서 처음 떨어졌다는 데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있죠. 이유는 아까 정확히 잘 말했으면 했는데 네. 사드의 진상조사, 이 보고 누락 관련된 진상조사가 하는 논란이 일부 보수층한테 영향을 준 게 있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한 공세, 네. 야당의 공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지율이 뭐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 앞으로가 이걸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그동안 새로운 정부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는 치밀하게 인수위 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치밀하고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잘 또 좋은 방향으로 진짜 약속대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보를 튼튼히 하게 할수록 잘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야당의 지지율을 얘기하자면 예. 이 야당의 지지율은 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들쭉날쭉 조사에서 지난주에 어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들하고 거의 똑같은 거로 나와서 거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단 10% 이하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은 좀 13%고 다른 정당보다는 좀 높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뭐 10% 전후의 이 지지율에서 좀 높고 낮은 거는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예. 이거 갖고 너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단지 이제 제1야당이 13%의 지지는 굉장히 대선 패배 후폭풍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뭐 당분간은 낮은 게 불가피한데 이거는 낮아도 상당히 낮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어떻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보수가 이제 대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반성하고 네. 대혁신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13%밖에 안 나온 거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들이라든가 다른 야당들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여당은 저 정도 높았으면 되는 거고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예. 야당은 지금보다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서 야당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이라는 거는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예. 네, 뭐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해주셨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원유철 의원의 2파전으로 출발하는 분위기거든요.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출마 입장을 어느 정도 표명한 사람으로 볼 예. 때는 홍준표 지사는 공식 출마 입장을 표명 안 했습니다만은 원유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파전으로 양강 대결로 이제 시작이 예.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출마를 거론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그다음 친박의 홍문종, 유기준 의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그다음 김태호 전 최고위원도 조금 거론되는 게 있고요. 네. 또 뭐 가능성은 적지만 김황식 전 총리나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사람을 영입해 와서 대표로 하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 측면의 평가가 있거든요. 지지율을 그래도 당 지지율보다 굉장히 높게 24%를 얻어냈다는 시각이 하나 있는가 하면 네.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이번에 표를 적게 얻었다. 오히려 이런 두 갈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두 사람 외에도 다른 후보들이 분명히 출마할 거로 봅니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세 사람 이상 출마할 거로 보이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게 어차피 친박은 지금 좀 약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당의 그동안은 대선 전에는 주도권을 잡았었는데 대선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친홍 세력보다도 약화된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친박은 약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유철 의원은 만약에 친박 후보가 따로 안 나오게 되면 네. 친박으로부터 간접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뭐 홍준표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전대 출마 두고도 당 내에서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견제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네. 지금 홍문종 의원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홍준표 지지자는 3~4% 정도밖에 안 된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2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은 네. 보수가 그냥 찍을 사람 찍은 거지 홍준표를 좋아서 찍은 거 아니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친박, 물론 이제 거의 아까 부장님 얘기하셨듯이 친박이 거의 뭐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친박 의원들이 당내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당내에 있는 친박 의원들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거론됐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을 대타로 내세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홍문종 의원도 본인이 예전에 한번 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직접 나오든 아니면 친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친박에 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게 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당내에서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그게 네.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김황식 전 총리나 황교안 전 총리나 아니면 김태호 전 최고위원처럼 네.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이제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냐는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를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당내 여러 가지 계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길 거냐가 결국 격돌하게 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좀 구도에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